자, 이제 1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의 주인공 박성우 선임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볼 때마다 그냥 아, 너무 네. 이렇게 목소리가 다정다감하셔서. 아, 그런가요? 네. 그런 얘기 안 들으세요? 아, 뭐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되겠지? 조근조근 얘기한다. 아니, 조근조근. 그런 얘기는 좀 들어요. 네. 아, 집에서 혹시 네. 싸우실 때도 네. 이 목소리로 싸우세요? 그렇진 않죠. 이 목소리로 싸우면 네. 더 화가 날 것 같은데 네. 화낼 때는 좀. 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동안? 네, 뭐 한 주 동안 뭐 증시가 그래도 네. 뭐 다행히 올라져서 뭐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분위기나 이런 거는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일단 뭐 증시는 그래도 뭐 코스피도 뭐 코스닥도 뭐 중심으로 해서 다 괜찮았고 미국 증시도 의외로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뭔가 좀 불안하지만 그래도 좀 오르니까 기분은 좋은 아니,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상태였던 것 같아요. 항상 시장은 뭐 우려의 담벼락을 타고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지금 네. 그런 상태 같은 거예요? 그쵸. 그래요? 지금은 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좀 이런 상태 계속 유지될까요? 근데 계속해서 이게 증시가 가만히 보면은 좀 한없이 나쁠 것 같을 때가 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좀 네. 바닥을 좀 만들었었고 또 이제는 좀 됐나 보다 싶으면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좀 문제가 나오면서 또 주가가 좀 맞아요. 떨어지기도 하고 이제 이런 모습들이 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게 뭐 제가 뭐 점쟁이는 아니집니다만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어떤 때는 이제 강세론자의 말이 좀 맞는 것 같아서 그분의 말씀이 또 맞는 것 같다가도 또 이번에 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은행 산업 이런 문제들이 또 생각지도 못한 데서 또 터지면 뭐 좀 약세론자분들이 또 다시 좀 득세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왔다 갔다 반복하면서 증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한 1, 2년 정도 보면 좀 박스권일 것 같고 올해는 제가 봤을 때는 주식 투자에서 이제 크게 수익을 내는 그런 상황은 좀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몇몇 종목들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이제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좀 보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어떤 얘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 거예요? 좀 많이 들어보셔서 약간 이제 지겨우실 수도 있을 텐데 상업용 부동산 그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도 이제 3프로TV나 아니면 다른 이런 그 증시 이런 방송들 보면 상업용 부동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셔서 맞아요. 아마 일반 구독자분들도 이제 거의 뭐 많이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저도 이제 그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 우선은 많이 반복되는 내용들은 좀 빼고요. 이 뒷부분 쪽에 그래서 결국에는 상업용 부동산이 우리 경제나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영향에 따라서 나는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요 부분하고 그리고 요게 이제 일회성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얘기가 또 잠잠해지면 또 나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구독자분들께서 이제 간편하게 지금 상업용 부동산이 상황이 더 나빠지는구나, 좋아지는구나, 뭐 이런 거 좀 체크할 수 있는 것들 팁 같은 거. 그러니까 무엇을 보면 상업용 네. 부동산 상황이 지금 진짜 나빠지고 있는지 네.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네. 지표 보는 방법. 네, 그렇죠. 네. 우리 박성훈 선님 맨날 나와서 해주는 게 네. 저는 되게 고마운 게 고마워서 말하는 거예요. 네. 타박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방송을 보고 배울 수도 있지만 네. 사실 그럼 박성훈 선님 안 나왔을 땐 그거 어떻게 확인해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이게 그러니까 일회성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네.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주 확인할 수 있는지 네. 지표 보는 방법을 참 잘, 그러니까 밥을 만드는 방법을 잘 알려주셔서 네. 항상 고맙습니다. 자, 영향과 전략과 그 다음에 그 지표까지 확인하는 방법 오늘 이 순서로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 네. 아까 안 그래도 목소리 얘기 그만하라고 목소리 얘기 그만.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마디만 더 할게. 안 그래도 댓글창에 이름조차 성우시라고. 그 얘기도 많이 들어요. 자,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시작을 먼저 해볼까요? 네, 일단 좀 준비된 화면 좀 보여주시면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시작은 고금리였고 네. 그 다음에 영향을 받았던 게 이제 SVB였었고요. 그다음에 뭐 시그니처 뱅크도 있었고, 뭐 크레딧 스위스도 있었고, 지금 이제 또 상업용 부동산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해서 얽히고 설키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고금리로 인해서 은행 시스템이나 금융 시스템에 뭔가가 좀 작은 균열이 한번 생기기 시작을 하면은 이게 여기 있는 그림처럼
어느 부분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 상당 부분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연준이 얼른 출동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싹 막아 세울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네. 근데 문제는 금융 시스템은 워낙에 얽히고 설킨 게 아주 복잡하게 돼 있고 누구도 예상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문제가 된 부분을 좀 빠르게 진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디서 좀 반대편에서 문제가 또 뻥 하고 터진다든지 이런 성향이 있어요. 금융 시스템이라는 게. 그래서 SVB부터 지금 상업용 부동산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만약에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얘기가 조금 수그러들거나 얘기가 좀 들어간다 하더라도 뭐 다시 유럽에서 얘기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상업용 부동산이 아니라 다른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복잡하게 이제 문제가 이제 얽혀 있으니까 아마도 뭐 또 이런 얘기 이런 뭐 문제, 뭐 위기 이런 것들이 아마 좀 계속해서 좀 회자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결국 뉴스는 계속 나온다. 아마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성격에 대해서 좀 잠깐 한번 말씀을 드렸고, 제가 준비한 거는 자료는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은 이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네네. 그 상업용 부동산이 문제가 계속 생기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상업용 부동산이 그래 뭐 문제가 생겼구나 여기서 이제 어렴풋이 알고 이제 넘어가실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제가 여기다가 제목을 BJR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써놨는데 원래 BJR. 앞부분에 네네. 이 배째라예요. 네,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이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고 네. 금리가 높아지면 그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대출을 이제 롤오버를 할 때 이제 비용이 이제 예전보다는 이제 확실하게 높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럼 또 은행 입장에서도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이 뭔가 문제가 생기면 대출을 하기를 꺼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지금 상업용 부동산에 뭔가 운영을 하고 있는 자산운용사들 있잖아요. 네네. 해외에 아주 큰 자산운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좀 투자하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 이제 몇 가지 다는 아니고 네네. 몇 가지가 지금 이제 채무 불이행이라든지 특별 관리 이런 거를 2022년 2월부터 이런 것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 표가 뭘 알려주는 거예요? 요거를 말씀드리면 네. 최근에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진 상업용 부동산 은행 대출 및 CMBS 사례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기관별로 이제 블랙스톤이 주거용으로 이렇게 해놓은 그 상업용 부동산 네네. 이게 맨하탄에 있었던 거였고 네. 이 부동산은 등급으로 치면 A 등급 네. 굉장히 좋은 거다라는 거고 대출 규모는 한 2.7억 달러 정도 되는 거다. 요게 좀 특별 관리를 들어갔다. 그 그게 얘기고요. 특별 관리에 들어갔다. 네, 그러니까 참고로 특별 관리는 어떤 거냐면은 우리로 치면 약간 조율해주는 그러니까 그 미국에는 이런 상업용 부동산을 투자한 사람들이 있을 거고 네. 자산운용사 같은 네. 곳 그리고 돈을 빌려준 은행 이런 쪽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에 문제가 생기면은 은행이 이제 돈 내놓으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아니면은 뭐 월세를 못 받았다든지 네. 이런 게 있으면 그 사이에서 약간 에이전트처럼 네. 이들을 좀 조율하는 게 뭐 스페셜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스페셜 서비스가 이제 진입을 해서 이들을 이제 뭐 조율하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이 부동산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뜻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그러면 뭐 타국으로 간 굳이 건 아니고. 조율할 필요는 없죠. 네. 네. 그래서 이 특별 관리는 뭐 채무 불이행이라든지 파산이라든지 이런 거 진입하기 전 단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별 관리를 블랙스톤이 하던 게 이제 들어갔는데 네. 참고로 블랙스톤은 세계 최대 사모펀드 운영사 중 하나예요. 그리고 이 네. 블랙스톤이 저기 아니에요? 네. 어디입니까? 블랙락이 블랙스톤에서 빠져나와서 맞아요. 그 세운 곳이고 네. 블랙스톤의 경우에는 부동산 관련된 투자를 그런 되게 쪽들이 잘하는 많아요. 곳으로 알려져 있죠. 네, 맞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그 블랙스톤이 망했다는 뜻이 아니고 네네. 얘들이 그러니까 이 자산운용사에서 투자하고 있는 건들 중에 하나가 지금 특별 관리 들어갔다는 뜻인데 그러면은 블랙스톤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네. 돈이 없어서 특별 관리 들어간 게 아니라 밑에 적어놨습니다만 이 변동금리로 대출을 상환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려워지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블랙스톤 입장에서는 손절 같은 걸 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비용을 이렇게 들여가면서 다시 롤오버를 한다거나 뭐 이 맨하탄에 있는 주거 이 부동산을 뭐 리모델링 한다거나 이 비용 들어가는 것 대비 그냥 아예 잘라내는 게 좋겠다 이런 네. 의사결정을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블랙스톤이 네.
아, 맨해튼에 위치한 이 주거용 예, 부동산을. 예, 예, 예. 어. 이제 이런 식의 이제 표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거 보시면 또 브룩필드라는 데도 있는데 이 브룩필드는 세계 최대 부동산 운용 회사예요. 네. 근데 이 친구들도 지금 LA에 있는 A 등급의 사무 부동산, 그러니까 지금 상업용 부동산 중에 사무실, 그러니까 사무실. 오피스 네. 이쪽이 가장 문제거든요. 네. 근데 이 사무용으로 쓰던 부동산을 요건 이제 채무 불이행이 이제 들어갔어요. 아. 네, 이 두 건이. 네. 근데 그럼 브룩필드는 또 왜 채무 불이행을 했느냐? 브룩필드가 망한 게 아니고 네. 이들도 블랙스톤처럼 이제 손절이라고 좀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무실 수요가 약화되고 네. 그다음에 고금리 때문에 이 자산운용사도 이유는 비슷해요. 부채를 재이용자를 해야 되는데 금리가 예전 대비해서 너무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것도 그냥 뭐 롤오버 하는 대신 그냥 채무 불이행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블랙스톤이 갖고 있는 여러 개의 부동산 투자 상품 가운데 지금 맨해튼에 있는 주거용 부동산 하나가 좀 문제가 있는 거고 네. 브룩필드도 뭐 여러 개를 하겠지만 그 가운데 LA에 있는 사무실 2개, 사무실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네, 뭐 엄청 큰 건물인데 그렇죠. 네. 사무실이 있는 어떤 큰 건물이 문제가 있어서 이거 채무 불이행으로 아예 이제 뭡니까 이게 어떻게 한 겁니까? 그러면 네. 어쨌든 여러 개의 상품 가운데 하나가 문제가 있는 거라서 네.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조금씩 확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BJR이라고 쓴 건데 만약에 이게 그냥 국소적인 문제로 발생해서 이제 끝났으면 상관이 없는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시작일 수도 있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지금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에 대해서 이제 상업용 부동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제가 오늘자 기사에서 제가 넣지는 못했는데 오늘자 파이낸셜 타임즈 보시면은 유럽에서도 지금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뭐 위기, 네. 이런 우려 이런 게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부동산 특히 이제 사무용 부동산 관련해서 네. 제가 이게 시작일 수도 있겠다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 뒤로 넘어갈게요. 이 네네.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베제라가 네. 계속 나올 수 있는 중에 하나가 이유 뭐냐면 좀 길어질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사무실 부동산이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건데 사무실을 주로 쓰는 업종 중에 하나가 이제 IT. 그렇죠. 네, 그다음에 네. 뭐 금융 이런 쪽이거든요. 네. 근데 이쪽 산업은 지금 노동자 해고가 뭐 다 많이 소식 들으셨겠지만 해고가 굉장히 대규모로 진행이 이미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좀 줄어드는 거죠. 네. 거기에다가 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보시면 이거는 미국의 직장 복귀율이에요. 저거 혹시 왼쪽 끝에 있는 100%가 팬데믹 직전이에요? 직전이죠. 네. 아직 절반밖에 안 돌아왔어요? 미국은 그래요. 허탈하다. 네. 그러니까 네. 사무실 쪽에 수요가 많은 산업에서 대규모 해고가 좀 이미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지금 사무실로 이제 그 직장으로 복귀하는 복귀율 자체가 거의 한 50%요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그와 반면에 유럽이나 아시아의 복귀율은 한 70에서 거의 한 100%가 돼요. 네네. 그러니까 유럽이랑 아시아에 비해서 미국은 좀 복귀가 좀 많이 늦은 거죠. 그러면 이런 현상이 단기간 내에 해결이 될 수 있겠느냐? 지금 당장은 쉽지는 않을 수 있고 네. 거기에다가 우리가 굉장히 이제 핫하게 많이 보시는 이런 챗 GPT 같은 생성 AI 있잖아요. 이것도 조금 멀리 보면 뭐 아주 멀리 보면 이제 그 AI가 이제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건 이제 확실한데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 생성 AI 그러니까 챗 GPT 같은 거 이 AI가 이제 역량을 제대로 좀 발휘하면 네네. 이게 골드만삭스에서 냈던 자료 중에 노동시장에 혼란을 좀 초래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조사한 거에 의하면 현재 직업의 3분의 2가 네. AI로 인해서 자동화에 노출이 돼 있다. 그러니까 대체가 될 거라는 게 아니고 대체될 수도 있는 좀 노출이 돼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생성 AI가 현재 업무의 최대 4분의 1을 이제 대체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전 세계적으로 좀 추정을 해보면 이 AI 때문에 3억 개의 일자리가 자동화에 노출될 수 있다라고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추정을 했거든요. 잠깐만 생각해 보면 네. 우리 팬데믹 때 그 뭡니까 이제 재택근무한다고 원격 근무한다고 네. 뭐 시스템도 많이 깔면서 동시에 일어났던 거 기억해 보시면 네. 이사를 많이 갔었어요.
좀 큰 집으로요? 왜 근교로? 네. 네, 근교에 좀 큰 집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나라 되죠. 말고 네. 우리나라 네. 말고 미국에서는 진짜 이사를 많이 갔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그때 이 주택 그 주택 건설 그리고 뭐 주택 인테리어 가구도 엄청 그렇죠. 떴잖아요. 그게 네. 이사 안 가면 그게 왜 떠요? 네. 많이 떴죠. 그만큼 이사를 많이 갔는데. 네. 그래요. 한 1년 전, 2년 전에 우리가 조금 더 멀리 나는 어차피 집에서 일할 거니까 멀리 나가서 네. 이사를 갔어요. 팬데믹 끝나고 이제 마스크 벗었네. 다시 도심지로 이사해야 되나? 힘들죠.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네. 사무실 돌아오는 속도가 상당히 느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네요. 게다가 조금 지금 보여주시는 거는 오랜 거, 그러니까 좀 멀리 보는 거긴 한데 결국은 이제 사무직들이 일할 수 있는 것들을 AI가 또 대체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많이 좀 해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죠. 이것 네. 역시도 네. 좀 이제 이런 장기간 요인들 네. 때문에 이 오피스, 그러니까 사무실에 대한 어떤 수요가 좀 줄어들게 되면 네. 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이 우려가 뭐 단기간에 좀 끝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게 일단 지금 제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또 다시 좀 돌아가야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그 3월 7일 날 그 파월이 미 상원은행위원회에서 이제 증언을 할 때 이런 거에 대한 우려를 이미 표명을 했어요.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좀 문제가 좀 생겨서 관련 대출의 재용자 등의 우려 여지가 있으며 대형은행보다는 중소형 은행의 대출 부실 가능성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연준은 이 문제를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파악도 분명히 하고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연준도 이렇게 우려를 표명할 정도면 이게 아주 작은 문제로 그냥 아무 일 없이 좀 지나갈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그러면 지금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어떤 공포라든지 우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 증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갑론을 박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하고 그다음에 조금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좀 잠깐 한번 점검해 보면 일단 제가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뭐 그러면 안 되는데 좀 네. 막연한 공포 마케팅도 있는 것 같아요. 공포 마케팅? 네. 누가요? 마케팅을 하려면 주체가 필요하잖아요. 언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좀 자극적이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심을 좀 받는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증시 폭락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맹신하실 필요도 없어요. 네.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이렇게 균형 잡힌 좀 시각이 좀 필요하다는 걸 좀 먼저 말씀드리고요. 네.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경로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거고 사례로도 제가 지난 방송 쯤에 말씀드렸던 게 1980년대 저축은행들 마구잡이로 이제 파산을 했지만 증시는 계속해서 올라갔던 거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러지 말라는 부분 또 없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돌이켜 보면 저는 최근에 나오는 이런 공포감이나 우려감은 사실 금융위기는 당연히 비교도 안 되고 2011년이랑 2012년에 그때 유로존 붕괴한다는 얘기 정말 많았어요. 맞아요. 네. 그때보다는 저는 지금이 좀 덜 우려스럽고 덜 공포스럽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유로존 망한다 했어도 유럽은 조금 어려웠지만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변동성은 있었지만 어떻게 꾸역꾸역 결국에는 올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그거 좀 말씀드리고 결국은 그거네요. 뉴스와 펀더멘털의 구분이 좀 필요한 시기인 거네요. 구분을 하면 제일 좋겠죠. 힘드니까 우리가 네, 있는 거잖아요. 네. 힘드니까 있는 거고 거기에 네. 대한 설명해 주시는 거고. 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보는 쪽 말씀을 먼저 한번 드릴게요. 네. 그냥 바로 증거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려가 있습니다만 증시가 생각보다 굉장히 견고하다는 거. 이게 뭔가 의미하는 걸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로는 은행이나 부동산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성장이 좀 둔화한다. 이거는 달리 말하면 연준이 지금 원하고 있는 거다라고 네. 좀 보시면 되는데 물론 연준이 일부러 그러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연준이 좀 바라는 방향 쪽이긴 하죠. 성장이 좀 둔화돼서 인플레가 둔화되는 거. 네. 이 부분을 지금 좀 유도하고 있는 거라서 그리고 또 증시가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은행이 대출을 이제부터 좀 보수적으로 한다든지 네. 이렇게 되면 좀 성장이 좀 둔화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케이스가 있고 만약에 두 번째 케이스는 이런 은행 문제나 부동산 문제가 전혀 없었다고 가정하면 연준의 기준금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6%까지 올라간다. 네. 둘 중에 뭐가 증시에 더 더 좋을까? 네. 그러니까 덜 나쁠까? 네. 라고 이제 구분 지어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은행이 보수적인 대출을 하면서 성장이 좀 둔화하는 거랑 네. 연준에서 금리를 마구 올리는 거랑 네. 이 둘 중에 증시가 더 반기는 건 뭘까? 둘 다 안 좋겠지만 저는 앞에 거요. 네. 은행이 네. 좀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는 거. 왜냐하면 금리가 6%가 오르면 네. 모든 자산에 다 영향을 미치거든요. 뭐 근데 비슷하게 말씀 잘 그래요? 해주세요. 그래요? 네. 저 잘 하고 있어요? 네네네. 계속 들어보세요. 네. 은행이 보수적인 대출 태도를 보이는 것도 네. 많은 부분에 영향을 네. 미치겠지만 금리보단 좀 덜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어. 맞아요. 그러니까 금리는 예. 맞습니다. 금리는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네. 경제 전반적으로. 음. 그래서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금리는 증시의 할인율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할인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주가가 이제 증시가 올라가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 할인율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성장 둔화가 오히려 나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아마 느낌이 확 안 오실 거예요. 뭐 네. 무슨 소리야? 성장 둔화가 되면 당연히 주가도 안 좋을 것 같은데. 네. 근데 물론 둘 다 안 좋은 겁니다만은 그나마 나은 거는 성장이 둔화되고 금리가 안 오르는 거예요. 그 극단적인 예를 들면 코로나 때처럼 경기가 완전히 밑으로 가라앉았지만 금리를 급격하게 내리면 증시는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반대로 떠올리시면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적어놨지만 경기가 나빠도 금리가 하락하면 증시는 오를 수 있어요. 네. 같은 수준으로 내려온다면.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뭐 한두 번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만 미국의 고용이나 소비가 너무 견고해요. 네네. 뭐 지금 아직까지 뭐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니까 경기도 굉장히 좋고요. 물론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쪽은 매를 맞더라도 증시가 좀 덜 아픈 거는 금리가 조금 더 오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 때문에 증시가 지금까지는 좀 견고할 수 있다. 네. 그리고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요. 이게 너무 희망적이어서 많은 네. 분들이 좀 무슨 말이야 이럴 수도 있는데 이건 네. 긍정론을 펼치시는 분들의 논리인 네,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네. 그럼 반대로 이제 부정론을 펼치시는 분들의 부정론은 이제 떠올리시기 쉬워요. 네네. 이거는 이해하시기 쉬운데 지금 JP 모건에서는 좀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소규모 은행의 좀 유동성이 이제 압박이 좀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CRE라는 건 상업용 부동산 줄임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CRE 부분에 이 자금 조달이 제한되고 그럼 그 CRE 부분이 악화가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또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담보 자산이나 이런 것들이 품질이 저하가 될 거고 이렇게 이제 물리고 하면서 경제에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나는 이게 이제 부정론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뭐 일견 뭐 아예 없는 얘기는 아닌 게 이게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자료 중에 미국의 은행에서 대출을 1% 줄이면 미국의 GDP 성장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네. 이런 자료가 있는데 여기 있는 그 막대 그래프는 이거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요거는 그냥 참고로만 보시고 이 숫자가 중요해요. 미국 은행의 대출 1% 줄이면 네. 이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추정을 한 거는 한 0.4%? 네. 네. 그 0.4가 아니라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행권의 대출 태도가 보수적이고 또 상업용 부동산 우려가 증가돼서 네. 은행에서 대출을 꺼리기 시작을 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미국의 은행 대출 증가율이 한 3에서 5%포인트 감소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이건 뭐 100%는 아니고 이제 과거 네네. 뭐 이런 데이터나 이런 걸 대입해 봤을 때 그럼 은행의 대출 증가율이 3에서 5%포인트 감소하면 미국의 GDP는 0.3에서 0.5%포인트 감소를 한다고 이제 그 데이터상 통계적으로 그렇게 돼요. 그러면 미국의 GDP가 0.3에서 0.5%포인트 만약에 내려간다. 네. 그냥 얼추 그냥 0.4라고 가정하면 제가 지난번에 미국 SEP에서 네. 2023년 미국의 GDP 성장률을 연준해서 0.4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네네. 만약에 이 GDP가 실제로 은행 대출 증가율이 감소하면서 0.4가 감소하면 네. 그럼 올해는 어떻게 보면 제로 성장이네요. 제로 성장일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GDP가 줄어들면
당연히 경기는 둔화될 거고 증시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네. 근데 이것도 거꾸로 얘기하면 인플레이션이 또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네네.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차트로 이제 확인을 해보면 그 얘기를 네 이렇게 돼요. 보시면 여기 그러니까 파란색 네. 자 진행하기 앞서서 네. 어쨌든 안 좋아지면 물가도 같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건데 네, 맞아요. 그러면 물가 떨어지는 게 좋은 거냐 네. 아니면 안 좋은 게 더 안 좋은 거냐 네. 여길 구분해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네. 만약에 물가 떨어지는 게 그래도 안 좋아지는 게 더 안 좋은 것보다는 낫더라 네. 라는 결론만 나오면 네. 우리는 앞으로 그래도 그렇게 나쁘진 않겠다 그럴 생각할 가능성도 수 있는 있죠. 그 네. 표를 보여주실 거죠. 그거랑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한번 얘기 네, 들어볼게요. 다른 부분인데 네. 이 표를 보시면 아까 제가 은행의 대출 태도가 좀 안 좋아지면 GDP가 감소했다 네.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데이터로 실제로 확인을 해보면 이 파란색 선으로 위아래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 은행들이 여러 군데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여러 은행들 중에서 나는 이제 대출을 좀 타이트하게 할 거야 라고 이제 응답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이제 보는 은행들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은행들의 대출 태도가 깐깐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1990년부터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회색 음영 처리되어 있는 거 이건 미국의 경기 침체 구간이고 그리고 여기 빨간색 선으로 되어 있는 게 미국의 GDP예요. 네, 여기 화면을 보시면 예를 들면 이때가 이제 금융위기 당시거든요. 그러면 이때도 대출 태도가 이제 점점 사전에 계속 이제 깐깐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GDP도 좀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은행 대출이 이제 줄어든다는 얘기는 시장 전반적으로 유동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드는 건데 은행의 대출이 줄어드는 거는 이거는 좀 얘기가 조금 심각할 수 있는 얘기예요. 마치 금리를 이렇게 올리는 것처럼 네네. 은행 대출이 준다는 얘기는 이 신용이 이제 늘어나는 게 이제 감소하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네. 경기는 어떻게 보면 신용이 늘어나는 것과 동시에 같이 사이클을 타고 올라가다가 이제 신용이 늘어날 때까지 늘어나다가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경기가 이제 하강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그 원리가 있기 때문에 은행 대출이 깐깐해지면 이렇게 GDP도 떨어지더라. 라는 걸 이제 과거 자료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고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건 우리 증시니까 네네. 이 주식시장이랑 또 비교를 해봐도 파란색 선이 아까 말씀드린 그 은행의 대출 태도 네. 고요. 빨간색 선은 이거 S&P 500은 아니고 이제 뭐 월시어 5천 토탈 마켓 뭐이라고 돼 있는 건데 그냥 미국 증시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간단하게. 그래서 이때도 보시면 은행 대출 태도가 좀 깐깐해지기 시작을 하면은 그래서 뭐 이게 극에 달하기 시작을 하면 좀 위기가 오면서 주가도 좀 떨어졌던 이런 케이스가 있더라라는 네. 거를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여기까지 말씀드린 게 이제 아까는 이제 앞서서는 이제 긍정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네. 이제 부정적으로 좀 보는 시각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하게 좀 말씀드린 부분이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어떻게 투자할까? 네. 이 부분이고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그 구독자분들께서 그냥 참고하시면 되는 거고 뭐 거기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제 견해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상업용 부동산이 이제 빠르게 진압이 되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으면 뭐 베스트 케이스기는 한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 상업용 부동산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데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고금리 영향으로. 그렇게 되면 어떤 그 아직까지는 좀 연착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까딱하면 이제 경착륙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이번 사태가 SVB부터 저는 그 생각을 했는데 이 딥 리세션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1이라도 올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편이 맞겠다라는 게 제 견해고 그래서 뭐 추가 투자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이번에 처음으로 좀 주식 투자를 한번 해볼까 본격적으로 라고 생각하시는 투자자분이 계시면은 우선은 지금은 안개가 좀 너무 자욱하게 있기 때문에 네.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고 이게 워렌 버핏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자기가 원하는 공이 아니면 이제 휘두르지 않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원하는 공이 아니 야구로 봤을 네. 때 이제 스트라이크 이제 내가 치기 쉬운 공 요런 게 좀 들어올 때까지 좀 기다리시는 게 그때까지 조금 쉬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어요. 그리고 안 그래도 지금 금리가 높으니까 뭐 이제 금리 높은데 좀 잠깐 운영을 하시다가 실제로 뭔가 문제가 생겨서 주가가 급락을 했을 때 네. 그때 뭐 들어가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요것도 한번 고민해 보셔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이 부분이 제일 많으실 텐데 네. 이미 주식이 좀 많으시거나
추가 투자는 뭐 고민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경기 침체 가능성이 이제 1이라도 높아졌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네네. 주식이 지금 100%다 있다고 하시면 네. 제가 봤을 때는 주가가 좀 오른다고 하면 비중을 극단적인 수준은 아니더라도 일단 조금씩 좀 줄여보시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주식을 다 비우시는 것도 이것도 네. 문제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게 100%다 비우시는 것보다는 만일의 사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주식 비중을 조금씩 줄여두셔서 미리미리 분산 투자를 해놓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현금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 네.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주가가 급락을 하면 네. 그때 밑에서 살 수가 있어요. 그쵸. 현금이 없으면 이제 전혀 대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서도 조금 주식 비중을 좀 줄여 놓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인데 이제 아무도 모른다. 네네.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건데 아무도 모르니까 모니터링을 좀 열심히 하시는 게 좋아요. 뭐 저도 이제 매일같이 쳐다보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어떤 사건이 또 심각한 사태가 좀 벌어져서 주가가 이제 급락이 나온다고 하면 정말 또 어떻게 보면은 일생일대의 기회가 또 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때를 위해서라도 좀 미리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텐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까 이 부분이었거든요. 요거를 좀 잠깐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이제 상업용 부동산 때문이 뭔가 문제가 좀 심각해지는구나라고 이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일단 주가예요. 네. 주가를 보는데 그 주가들 중에서 알렉산드리아 리얼 에스테이트 에쿼티라는 이제 그 주식이 있어요. 이거 티커명으로 ARE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리츠예요. 네네. 리츠인데 보통 우리 흔히 아는 저거 네. 헬스케어 리츠죠. 아닌가요? 그쪽도 좀 약간 좀 발은 걸치고 있어요. 네네. 네, 여기는 뭐 어떤 그 주식이냐면 미국에 상장돼 있는 오피스 리츠 중에, 그러니까 오피스만. 그러니까 오피스가 지금 문제니까 뭐 산업용이나 창고 이런 쪽은 전혀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네. 오피스 리츠 중에 시가총액 가장 큰 종목이에요. 네네. 그래서 우리 돈으로 약 한 25조 이 정도 되는 사이즈거든요. 규모도 좀 꽤 크고.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 같은 경우는 그 오피스를 사무실을 빌려주는데 생명과학, 그러니까 바이오, 헬스케어 아까 말씀하신 거 그쪽에서 하는 실험실 같은 거 있죠. 네네. 그런 거 임대하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IT 기업에 사무실을 임대해주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려가 되던 그 사무실 쪽 이쪽에 좀 그 익스포저가 좀 높은 이 주식이니까 이 회사의 주가가 보시면 많이 떨어졌어요. 이미 많이 떨어졌고 코로나 때 수준만큼 떨어져 있거든요. 여기서 반등이 조금 안 나온다든지 아니면 이 저점을 깨고 또 뭔가 레벨 다운이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나오면 뭔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요거 좀 체크해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중소형 은행. 그 중소형주 은행 ETF 티커명이 KBWB예요. 만약에 상업용 부동산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같이 맞물려서 중소형 은행들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요 KBWB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러니까 말이 체크해보라는 거지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지 말라는 게 어떤 말씀이죠? 투자하지 말라는 거.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만약에 여기까지 이미 떨어졌는데 코로나 수준을 뛰어넘어서 이제 레벨 다운이 확 하는 게 보이면 그때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걸 지표로 확인할 수 있다. 네네네. 중소형 은행과 네. 아까 말씀하셨던 그 리츠. 예. 그러니까 주가가 나빠서 지금 하지 마시라 이게 아니라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거죠. 지표가 그런 거다. 네. 그리고 이제 CDS인데 이 CDS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팍팍 튀어오를 때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위험 그 부도 확률이니까. 근데 요거는 뭐 JP 모건이나 뭐 미국의 은행들, 그다음에 유럽의 은행들 이렇게 이제 CDS 프리미엄인데 이게 일반 그 투자자분들은 이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시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네, 그거 힘들어서 제일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간접적으로나마 쉬운 방법은 그 국제금융센터라는 사이트에서 지금 요새 SVB 관련해서 문제가 생긴다 보니까 SVB 관련된 이슈 리포트가 매일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보시면 아주 보기 좋은 건 아닙니다만 이 미국의 은행 CDS하고 유럽의 은행 CDS를 이렇게 그 전일 대비 몇 BP 올랐는지 이런 것들이 표시돼 있어요. 매일매일. 네. 그래서 이걸 보시다가 BP가 오른 게 좀 갑자기 팍 튀어오른다더라. 그러면은 조금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건데요. 요거는 그 보시는 사이트가 어딘지는 이제 영상 올라오면
제가 이제 댓글에다가 그 링크 사이트를 걸어 놓을 테니까 거기 타고 들어가 보시면은 네네. 그 보고서의 이제 하단 부분 그 첫 페이지 한 중간 이 정도에 나오거든요. 네. 요거 한번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네. 다행히 요즘에 뭐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까 국제금융센터에서 매일매일 업데이트 해준다고 하니까 네. 저희 담당 PD 분에게 네. 그 주소를 좀 보내주시면 아마 네. 고정 댓글로 올릴 그래요? 수 있지 않을까. 네. PD님 고정 댓글로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자, 조금 전에 PC 지표가 발표가 돼서 그 PC 지표 잠깐만 한번 보고 갈게요. 지금 시장이 꽤 좋은 움직임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0.1% 좋아진 건 맞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 전방위적으로 좀 다 좋게 나왔어요. 지금 보니까. 일단 저거부터 볼게요. 자, 중간에 보시는 PC 전년 동월 대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이죠. 지난달에 5.3% 이게 원래 5.4%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정된 겁니다. 전월치가 5.3%로 조정된 만큼 그만큼 좀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있다는 게 확인된 거고 이번에 나온 지표가 5.0%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월 지표가 원래 프리비어스가 5.4였단 말이에요. 이게 5.3으로 낮아지면서 그것도 좋아지고 이번에 발표된 2월 지표도 5.0으로 개선됐다. 이 두 가지를 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전월 대비로 비교를 해보면 두 번째 줄이죠. 이게 지난달에 0.6%였는데 이번에 0.3%니까 이것도 개선됐고요. 코어도 한번 보도록 하죠. 근원을 봤을 때 근원 맨 마지막 줄 볼게요. 근원 전년 동월 대비로 볼게요. 근원 전년 동월 대비도 지난달에 4.7%였는데 이번에 4.6%로 2월에 기록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볼게 근원 전월 대비 맨 첫 번째 겁니다.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어쨌든 이것도 중요한 게 프리비어스 보면은 이 0.6%였었어요. 지난달에. 근데 이것도 조정이 된 겁니다. 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번 달 나온 게 0.3%로 실제 이번 달도 개선된 거. 이번 달이 아니죠. 2월 달에 개선이 된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은 숫자 하나하나만 놓고 보면 조금 내려갔네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지만 전월치가 조정됐다는 점 한 가지. 그리고 코어가 됐건 전월 대비가 됐건 전년 동월 대비가 됐건 근원이 됐건 모든 것이 전방위적으로 다 같이 내려갔다는 거 한 가지. 이 두 가지가 이번 이번 PC 지표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죠? 브리핑 훌륭하시네요. 자, 여러분들 그 궁금하셨던 PC 지표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 봤고요.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박성우 선임 매니저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살펴주셨고 이 대응을 하려면 우리가 매일매일 인덱스를 팔로우업을 해야 되니까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부탁드려서 그 고정 댓글로 어디 가서 확인할 수 있는지 고정 댓글로 남겨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박성우 선임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